무릎이 왜 아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떨어진 기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오래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해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난 기계는 그 주요 부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무릎에도 기계처럼 많이 쓰이는 주요 부위가 있어서 그 부위부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도 주로 이 부위부터 발생하지요. 자주 쓰이고 힘을 많이 받는 주요 부위는 무릎을 앞에서 십자 모양으로 4등분했을 때 아래쪽, 안쪽 부위입니다. 어째서 이 부위가 주요 부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서 있을 때 무릎의 어느 위치에 힘이 실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허벅지의 무게중심은 로봇처럼 수직 아래 방향이 아니라 무릎 안쪽 사선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무릎 하내 측에 힘이 많이 실리고 무릎을 사용하는 동안 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으면서 근육과 힘줄에 긴장이 쌓이게 되지요. 이렇게 무릎 하내 측 부위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연부 조직에 누적된 긴장은 부드러웠던 조직을 두껍게 만들고 결국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이해했다면 무릎 하내 측 부위를 스스로 진찰해 봅시다. 우선 눈으로 이 부위를 잘 보면 많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무릎 하내 측 부위를 손가락으로 깊게 누르면 통증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릎 통증의 원인인 곳이지요. 눌렀을 때 통증이 제일 심한 부위가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곳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 스스로 무릎이 왜 아프고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진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릎 통증의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통증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역시 비교적 쉽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권하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지요. 환자 스스로 무릎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아픈 곳을 찾아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방법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연골이 닳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들은 이 한마디에 덜컥 겁을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돈을 쓰게 되는데 수술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 오히려 무릎 연골이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심한 환자들 중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 환자들은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엑스레이를 찍기 쉬운데 그렇게 찍으면 관절 틈이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굽힌 상태로 찍은 사진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연골 상태를 알려고 하기보다 사진만 보고 관절이 좁아졌다느니 연골이 다 닳았다느니 하며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는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무릎 연골은 이상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무릎 연골에 이상이 없는데도 연골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무릎 연골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릎 통증 환자들의 증상을 들어보면 가만히 앉아 쉴 때나 잠을 잘 때는 통증이 줄어드는데 무릎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아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 고정된 자세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이 굳고 근육과 힘줄 역시 굳습니다. 그래서 새벽녘부터 다시 통증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무릎 연골이 밤새 닳지 않고 있다가 새벽녘부터 저절로 닳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 서 있고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하면서 무릎 관절의 근육과 힘줄에 긴장이 쌓여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 않던 등산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해서 잘 있던 무릎 연골이 갑자기 닳기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릎 관절의 근육과 힘줄에 전에 없던 큰 힘이 실리면서 급작스레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는 등 무릎을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긴장이 계속되어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연골이 저절로 다를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설명하는 연골 얘기들은 환자의 증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퇴행성 관절염, 무릎 연골반 파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진단병도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애매모호한 병명은 의사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무릎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증세들의 원인도 염증이라는 편하고 간단한 이유를 대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환자들은 이런 무책임한 소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진단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니 아무리 염증을 치료해봐도 결국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언급하는 염증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염증이라는 표현은 정상이 아닌 몸의 모든 증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증세에 특화된 원인이 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무릎 슬개골 한해 측 부위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염증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그냥 무릎이 안 좋다는 정도의 애매한 진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릎 한해 측 부위의 연부 조직이 오랫동안 힘을 받으면서 근육과 힘줄에 긴장이 쌓여 두꺼워져서 통증을 만들어내고 성능이 떨어지며 열이 나는 것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염증이 뚝 떨어진 것처럼 염증이네요 라고 하면 무책임한 진단이라 할 수 있지요. 의사들이 하도 염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니까 환자들도 덩달아서 미리 염증 때문이죠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는 병명을 굳이 붙이자면 무릎 근육과 힘줄의 퇴행성 변화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무릎 한해 측에 지속적으로 힘이 실리면서 쌓여온 긴장을 없애봅시다. 무릎 근육과 힘줄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통증을 없앨 수 있으므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을 숙지하고 습관처럼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눌러보며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냈다면 그 부위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1. 무릎 두들기기. 무릎 통증의 원인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처럼 그 치료 원리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꺼워지고 굳은 무릎 한해 측 부위를 두들겨서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이는 딱딱하게 마른 명태를 다듬이 방망이로 두들겨서 부드러운 북어포로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두꺼워지고 굳어서 통증이 생긴 무릎 한해 측 부위를 마른 명태를 두들기는 것처럼 두들겨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무릎 통증 치료의 기본입니다. 무릎 두들기는 바닷가의 몽돌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손에 쥐기 좋은 적당한 크기의 몽돌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몽돌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나무 방망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딱딱한 도구가 너무 아프면 테니스공, 마사지공 등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있는 무릎 한해 측 부위를 두들기면 너무 아파서 악소리가 절로 나기도 합니다. 도리어 무릎이 더 붓거나 멍이 들기도 하고 걷기가 힘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릎 두들기기를 처음 시도할 때는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나 하며 의심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참고 두들기기를 계속하면 서서히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두들길수록 시원해지는 때가 옵니다. 무릎을 두들길 때의 강도는 저절로 비명이 나올 정도가 좋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두꺼워지고 굳은 무릎 한해 측 부위를 살살 몇 번 두들긴다고 해서 쉽게 부드러워질 리 없으니 비명을 지를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두들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번 할수록 좋지만 아프도록 제대로 두들기면 몇 번만 해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5회에서 10회를 한 세트로 시작하여 그 세트 수를 늘려가면서 두들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속 두들기기보다는 두들기고 쉬기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한꺼번에 몰아서 수백 번을 두들기고 그만두기보다는 여러 차례 나눠서 자주 두들기는 것이 좋습니다. 2. 냉찜질.
앞서 오래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기계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무릎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진 기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과열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지요. 뜨거워진 기계나 엔진은 냉각 장치를 가동해서 열을 식혀야 하는데 사람의 무릎도 이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젊더라도 무릎을 무리하게 쓰고 나면 열이 나면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하내측 부위는 두꺼워지고 굳기도 하지만 만져보면 대부분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적극적으로 냉찜질해서 열을 식혀줘야 하지요. 무릎 통증 치료는 뜨거워진 무릎을 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무릎 하내측 부위만 국소적으로 냉찜질하면 되고, 무릎 전체가 열이 나고 부을 때는 무릎 전체를 냉찜질해서 과열된 무릎을 식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릎을 식히는 대신 더 뜨거워지도록 핫팩을 댄다든지 열을 가하는 뜸을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대 같은 것으로 덮어서 열이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파스를 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치료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릎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열을 식히려는 방어 기전이 일어나 무릎 관절에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이 생깁니다. 흔히 무릎에 물이 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뜨거워진 무릎, 물이 찬 무릎은 적극적으로 냉찜질을 해서 열을 식혀주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과 휴식 등으로 뜨거워진 무릎을 식히면 무릎 관절의 물은 서서히 흡수되면서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무릎 관절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냉각수 역할을 하는 물을 억지로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서는 모자라는 냉각수를 또 만들게 되고 무릎에 다시 물이 차게 됩니다. 반복해서 무릎 관절에 물을 빼내면 반복해서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찼을 때 무턱대고 물을 빼는 것은 금기시해야 할 행동입니다. 물론 관절에 물을 빼는 것은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를 권유하는 의사의 잘못이 큽니다. 3. 무릎 관절 운동. 두들기기, 냉찜질 같은 기본 치료 외에도 무릎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하내측 부위를 비롯해서 무릎 여러 곳의 근육과 힘줄들이 부드러움을 잃으면 무릎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무릎을 다 펴지 못하거나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는 등 관절 운동이 제한되면 걷거나 무릎을 쓰는 동작이 힘들어지지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지만 일단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시작하면 원래의 무릎 관절 운동 범위를 되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릎 관절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관절 운동을 시작해서 그 운동 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근육이 굳어서 운동 범위가 제한된 환자들도 늦었다며 포기하지 말고 무릎 관절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범위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말이지요. 무릎 관절 운동의 기본은 무릎이 다 펴지도록 쭉 펴는 동작과 무릎을 완전히 굽히는 동작입니다. 펼 때는 두 손으로 무릎을 눌러 적극적으로 펴고, 굽힐 때는 발목 위에 두 손을 감아쥐고 당겨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쪽 발을 반대편 허벅지 위에 두고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무릎 외회전 운동과 더불어 반대 방향으로 무릎을 접어서 무릎이 다리 안쪽을 향하게 하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4. 지팡이 사용법.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추장스러워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지팡이는 골반 옆에 나란히 둡니다. 지팡이를 몸보다 멀리 앞쪽에 두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팡이가 앞에 있으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고 무릎을 구부린 채 걷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노인걸음은 무릎 통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팡이의 길이는 골반 옆에 뒀을 때 팔꿈치를 거의 다 펴서 쥘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어서 팔꿈치를 많이 굽힌 상태로 지팡이를 짚으면 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노인 대부분이 긴 지팡이를 사용하지만 팔꿈치가 다 펴질 만큼 짧은 지팡이를 쓰면 팔 힘이 더 잘 전달되어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쪽은 아픈 쪽 다리의 반대편이 되어야 합니다. 걸음을 시작할 때는 지팡이와 아픈 쪽 다리를 한꺼번에 내딛으면서 뒤에 남아있는 다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값비싼 정밀 검사나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의 즉효라는 약이나 주사는 알고 보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이니까요. 약이나 주사로 관절염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수많은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다 사라졌어야 합니다. 무릎 연골 재생이 효과적이라는 약들도 그렇고요. 무릎 연골은 환자들의 무릎 증세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므로 연골 재생에 좋다는 약은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연골 재생 타령을 하며 약을 파는 상황을 보면 의사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품들은 의학적 근거도 없거니와 아픈 무릎을 활기찬 무릎으로 바꿔줄 수는 더욱 없습니다.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무릎 통증으로 심신이 약해진 환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치료와 약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지만 당장은 증세가 좋아지는 스테로이드 치료나 국소 마취 치료에도 반복해서 의지하게 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무릎 통증의 원인과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는 환자 스스로 만져보며 직접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치료도 환자가 직접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은 의사가 알아서 고쳐주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소문난 의사나 유명 병원에서 권하는 값비싼 검사 또는 시술, 수술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무릎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무릎이 건강하고 멀쩡한데도 병원에서 관절이 다 닳았다느니, 연골이 하나도 없다느니, 관절염 말기라느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느니 하는 절망적인 말들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의 무릎이 건강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 놀라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스스로의 무릎을 진찰하고 고쳐내며 관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 후 자신의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나을 수 있는 무릎을 왜 그때 그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며 겁을 줬을까요?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무릎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좋은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굳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이것만 조금 더 보완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환자들의 무릎 증세는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조금씩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릎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상업적인 의사들의 절망적인 설명에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릎 한해 측 부위를 확인하고 두들기고 냉찜질하고 관절 운동을 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권하는데 꼭 해야 할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환자들에게 상업적인 의사들은 쉽게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수술이 간단하고 별일 아니라는 뜻이 말이지요. 심지어 잘 낫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수술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한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당장 비싼 MRI 검사를 시키고 수술을 권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환자에게도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저의 경험에 근거해 말씀드리면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0.1에서 0.2% 정도였지요. 1000명의 환자를 진찰했을 때 한두 분쯤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도 오히려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우연히 증세가 심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듣고 온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실을 찾아온 환자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무릎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정말 수술을 권유받으셨나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런 분들에게 환자분의 무릎은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어리둥절해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희망을 가득하는 얼굴이 되지요. 치료 시작 단계부터 환자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느끼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수술을 각오하고 온 환자들에게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이 근육과 힘줄의 긴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증세가 있는 무릎 하내 측 부위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한 다음 몇 주가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놀랄 정도로 좋아져서 돌아옵니다. 이처럼 수술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증세가 호전될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무릎 수술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포인트. 무릎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릎 관절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아서 좌식 생활이 힘든 경우, 무릎 관절이 20도에서 30도 이상 다 펴지지 않아서 보행이 힘든 경우, O자형 변형이 심해서 뒤뚱거리는 걸음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경우 등입니다. 연골판이 파열되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무릎 연골이 무릎의 통증이나 기타 증세와 무관한 것처럼 무릎 관절의 연골판도 환자들의 무릎 증세와는 전혀 관계없는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무릎 관절 아래쪽에 위치한 말랑말랑한 연골판은 무릎 충격 흡수, 매끄러운 관절 운동 범위 안정성 등에 관여하는 구조물입니다. 연골판은 말랑거리고 매끈하지만 가끔 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안쪽 끝이 너덜거리기도 하고 조그만 틈이 생기기도 하지요. 연골판의 안쪽 끝이 너덜거리거나 작은 틈이 생겼다고 해서 연골판의 원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멀쩡한 무릎 연골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연골판의 정상적이고 사소한 변화를 연골판이 찢어졌다거나 파열되었다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 과한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젊은 환자들의 무릎 통증도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무릎 하내 측 부위의 연부 조직이 두꺼워지고 굳으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위들을 두들겨 주어야 하고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등 무릎의 긴장을 가져오는 동작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으로 관절을 늘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결론은 무릎 연골판 수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환자들의 증세는 연골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연골판 수술을 해도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연골판의 정상적인 변화를 연골판 파열이라는 병명과 무차별적인 수술로 대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 두들기기 치료는 어느 부위에 해야 효과적인가요? 무릎 통증의 호발 부위인 무릎 하내측 부위를 중점적으로 두들겨주면 됩니다. 무릎 하내측 부위를 직접 눌러 확인해 보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아픈 부위부터 두들겨서 치료하고 나머지 아픈 곳도 점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요. 무릎의 하내측 부위 외에도 환자들마다 무릎이 제일 아픈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무릎 슬개골 바깥쪽 윗부분 등도 깊게 눌러보면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도 마찬가지로 두들기기, 냉찜질 등의 치료를 하면 됩니다. 무릎 뒤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주로 무릎 뒤쪽 하내측 부위가 아픈 곳입니다. 무릎 뒤쪽은 좁고 깊어서 두들기기로는 안 되고 지압봉으로 아픈 부위를 찌르듯이 눌러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무릎 뒤쪽이 굳으면 일시적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펴는 운동과 특히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완전히 접는 운동을 해야 하지요. 세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관절이 쉽게 굳음으로 지압봉으로 눌러주기를 하여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무릎 운동을 병행하면 더 쉽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걷기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무릎이 아플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나고 문제가 생긴 기계를 함부로 사용하기보다는 정비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고친 다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무릎도 고장이 나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마친 후에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고장난 기계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결국에는 더 망가져서 아예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릎도 아픈 상태에서 억지로 걸으면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 환자에게 걷기를 권할까요? 마치 걷기가 좋은 치료법인 양 말이지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남들이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의사들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덩달아 강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걷기 운동이 좋지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는 무턱대고 걷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잘 관리하여 증세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요.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뜸 걷기부터 하면 무릎에 무리가 됩니다. 특히 1시간씩 쉬지 않고 걸으면 무릎의 근육과 힘줄이 지쳐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걷고 5분간 쉬면서 주먹으로라도 무릎을 두들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펴고 굽히는 운동으로 긴장을 풀어준 후 다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걷기 15분, 휴식 5분으로 나눠서 1시간 동안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릎이 아픈 환자는 아픈 무릎 쪽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도록 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내딛고 나서 건강한 쪽 다리가 뒤따라가듯이 걸어야 하지요. 그래야 아픈 무릎에 힘이 실리지 않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픈 다리를 먼저 내딛으면 무릎이 펴진 상태로 걸을 수 있고 무릎이 펴져야 다리가 체중을 이기고 버티기가 쉬워집니다.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며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아픈 무릎 쪽 다리만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걸으면 훨씬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쪽 다리만 아플 때 두 다리로 걸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불안정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비틀대고 절룩거리게 됩니다.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내딛으며 주도하듯이 균형을 잡으면 비틀거리거나 절룩거리지 않고 수월하게 걸을 수 있지요. 양쪽 무릎이 아플 때에는 더 아픈 쪽 다리를 먼저 내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걸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11자 걸음을 올바른 걸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는 자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걸을 때 몸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픈 다리를 먼저 내디딜 때 발이 약간 밖으로 향하는 팔자 걸음을 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무릎을 펴고 버틸 수 있어 훨씬 안정적으로 걷게 됩니다. 11자 걸음은 해부학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자세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걷다 보면 발이 중심보다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이 구부러지고 발목도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자세가 불안해지지요. 따라서 억지로 11자로 걸으면 무릎과 발목 모두에 무리가 됩니다. 다만 다리 근육에 힘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11자로 걸어도 괜찮습니다. 체크 포인트. 걸을 때 뒤꿈치를 먼저 닿게 하고 그 다음 새끼발가락, 마지막은 엄지발가락이 닿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무릎이 아프고 근육과 힘줄이 약해진 환자들이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지 못하면 뒤뚱거리거나 흔들리면서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는 발의 모든 면이 동시에 다 닿도록 사뿐히 내딛어야 합니다. 발바닥의 일부만 내디뎌서 걸으면 발바닥에 체중이 고루 실리지 않아 걸음이 불안정해지므로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할머니도 두들기기 치료가 가능한가요? 연세가 있는 환자분도 두들기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들기면서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으니 걱정 말고 두들겨 주세요. 오히려 환자분이 느끼기에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강도로 두들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찢거나 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등 뼈에 빠르고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뼈가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나 골다공증 유무에 상관없이 골절이 생길 수 있지요. 다만 나이 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뼈가 더 약하기 때문에 골절의 빈도가 높은 것뿐입니다.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진다고 겁을 주는 의사들의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리 쉽게 골절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말하는 골다공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다는 환자들에게 무엇에 비해서 혹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의 골밀도가 낮은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합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골밀도 검사를 한 다음 의사가 골밀도가 낮다며 골다공증이라고 하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의사들이 내리는 골다공증 진단은 30대 전후 인생 최고 골밀도를 가진 건강한 젊은 남성의 골밀도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30세 전후의 건강한 젊은 남자와 비교를 하면 누구든 골밀도, 근육량, 관절의 부드러움 등이 모두 떨어집니다. 하물며 50세 전후의 폐경기를 지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진 여성들은 어떨까요? 사실 30세의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가진 젊은 남자와 5, 60대 여성의 뼈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여성 노인들에게 골다공증 진단을 내리는 것은 왜 30세의 젊고 건강한 남자반도 못한 몸이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준이면 나이 든 여성들은 누구나 골다공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골밀도가 높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는 반짝 높아질 수 있지만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의사들이 내놓는 변명은 골밀도 증가의 효과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골 감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째서 수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할까요? 골다공증 치료의 수혜자는 거대 제약회사와 의사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환자들의 상태에 맞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애석하게도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 골다공증 치료라는 거대한 흐름에 개인이 맞서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계속 환자들에게 알려서 한 명이라도 골다공증 치료의 진실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필요 없는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